안녕하세요. 목동에서 더 레전드 학원을 운영하는 김승남 선생입니다. 저희 학원은 중고등부, 사회 역사, 그리고 특목고 면접과 대인 면접을 가르치는 학원입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생들 사이에서 고등학교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이와 연관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설명회를 개최를 하는 것이 예의겠지만 저희가 이때는 특목고 면접과 대인 면접으로 인해서 가장 바쁜 피크 시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일단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특히 저희 학원의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영상을 토대로 해서 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다시 또 연락을 주시면 일단 저희가 틈나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성적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5석차 등급제로 바뀌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9석차 등급제에서는 전교 4%까지가 1등급, 전교 11%까지가 2등급, 23%까지가 3등급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5석차 등급제인 현 고1은 10%까지가 1등급, 누적 34%까지가 2등급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교육부의 입장은 1.0을 받은 학생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듯한 반응인데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실제로는 등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 그래서 이 정도면 1.0을 찍을 줄 알았는데 등급이 생각 외로 너무 나쁘다라는 반응도 꽤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상담을 했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과거에 상위권이었던 학생들은 성적이 상대적으로 안 나왔던 과목들은 국어, 사회, 한국사였고요.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사와 수학 이 두 과목이 성적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성적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영수는 꾸준하게 단련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학습까지도 보통 많이 시킨 경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국어나 한국사, 사회 같은 과목들은 일단 충분히 A가 나왔고 또 공부할 때 상대적 분량이 적은 과목이라 느끼기 때문에 중학교 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앞서가기 위한 전략의 일종으로 여전히 수학, 과학, 그리고 여기 영어까지 투자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국어나 한국사, 사회 같은 과목이 성적이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과목들의 공통점은 문과 과목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휘가 잘 돼 있고 독해력이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 사실 기초 소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망치기가 어려운 과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과 위주로 훈련을 받았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거 학생들에 비해서 어휘가 많이 부족한 편이고 여기에 더해서 중학교 때 단순 암기식으로 A를 맞기 위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국어의 경우에는 일단 아이들이 교과서 외 지문이 나왔었을 때 약간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요. 또 이런 외부 지문 출제 말고도 일단 수능 대비를 위해서 비문학 지문들이 나올 때 생각보다 시간 압박에 많이 시달리는 일도 꽤 있었고요. 또 일단 생각보다 그 모르는 내용들이 비문학 지문이 좀 더 고등부에 올라가면서 수준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다음 사화의 경우에는 일단 1차로 수능 과목이 국영수 플러스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개편이 되면서 일단 상당수의 고등학교들이 이 수능을 같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능형 문제와 함께 또 분명히 통사 통과가 완전히 고1 수준으로만 나오기에는 약간 수능에서 만점자가 너무 많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응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고2의 사탐이나 과탐 같은 과목들의 일부 내용이 통사 통과에 나왔습니다. 약간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응용력이 부족하거나 기초가 부족한 경우에 약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또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학까지는 공부가 돼 있는 상태였지만 통합사회나 한국사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기초가 약간 약했던 거죠. 특히 통사 1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쉬운 단원인 인구, 도시, 그리고 지형과 기후 같은 지리파들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내용들이 아이들 입장에서 중1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배운 내용도 거의 까먹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형과 기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의 경우 지구과학에서도 동시에 배우고 있긴 하지만 사회식으로 이렇게
융합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어서 아이들이 의외로 과학을 잘하는 애들도 사회에서 밀리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한국사의 경우에는 분량의 압박과 그 속도에 정말 아이를 경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사를 1년 동안 배우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10월 말이나 혹은 11월 초에 일단 시험을 봅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일단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선 후기까지 배우거나 아니면 혹은 많이 배워야 강화도 조약까지 배우는데요. 고등부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처음부터 조선 후기까지는 약 34%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흥선대원군부터 국권박탈, 일제강점기, 광복부터 현대사까지의 근현대사 내용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학교들이 보통 조선 후기까지 나가거나 아니면 흥선대원군까지 나갑니다. 그럼 애들이 그 많은 분량에 일단 경악을 하게 되고요. 다시 이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근현대사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애들을 가르치게 될 때 그것도 상세하게 나가는 걸 넘어서서 세계사적인 시대 배경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건너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역사의 특성이 자꾸 건너뛰게 되면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문제 유형을 갑자기 단순 암기식으로 내게 되면 그 부분을 골라서 안 외운 경우에는 일단 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이제 시대의 흐름 같은 게 많이 나오는 변별력이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애들이 분량의 압박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공부를 하지 못한 아이들은 현저하게 밀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탓인지 몰라도 상위권 학생들이 국어, 사회, 한국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 수학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포자가 슬슬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의외시겠지만 중하위권 학생들 중에서 선행과정 위주로 뛴 애들이 오히려 성적 난조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선행 위주로 떴을 때는 어려운 심화 문제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진도만 나간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진도를 적게 나가고 심화 문제를 풀었었던 학생들과 비교를 해서 내신이 밀리는 경향이 있었고요. 한국사의 경우에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일단 성적은 원래 나빴지만 어휘가 약간 좋았었던 애들은 또 약간 문과성이 강한 학생들은 오히려 한국사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분량의 압박 때문에 공부를 약간 손에서 뗐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난조를 보고 있는 경우에서 약간 이것 때문에 한국사가 수학 외로 애들 성적이 되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성적을 까봤더니 되게 중간 성적이 적었고요. 상위권과 하위권 성적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것 때문에 첫 번째 예상외의 과목에서 성적대가 밀릴 수가 있고 현재 같은 5석차 등급제에서는 이렇게 등급이 예상외의 과목에서 밀리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과 과목의 가장 취약한 문제는 일단 기초가 되어 있다면 분량도 적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지만 문제는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열심히 문제를 풀고 공부를 했어도 일단 보통 아이들이 틀리는 내용은 중학교 때 배웠어야 되는 기초 원리에 대한 내용이거나 이것을 응용한 고의, 사탐, 과탐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단 저는 가능하면 이번 겨울방학 때 특히 11월 중순부터는 최대한 많은 과목의 학원을 수강하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과목에서 성적이 나쁘게 나올지는 사실 예상이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패턴은 저희가 상담할 때 꽤 많이 나왔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일단 최대 여러 과목을 공부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2 때 과목을 미리 공부했다가 생각해보면 거의 다 까먹어서 문제가 됐었던 선배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과목은 기본으로 깔고 이 상태에서 시간이 될 때 고2 과목까지 하는 게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럼 겨울방학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될까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윈터 스쿨을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일단 윈터 스쿨의 경우에는 효과를 보는 학생들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생들의 의욕이 있고 체력까지 있고요. 어느 정도 학습에 대한 기초가 있는 학생들이 일단 윈터 스쿨에 들어갔었을 때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유용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생각보다 효과를 많이 못 봤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아마도 일단 첫 번째는 수업이 약간 타이트하고 일단 시간의 짜임새가 되게 짜임새게 돌아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체력이 딸려서 일단 내내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로 윈터스쿨에서는 한 과정을 끝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겨울방학 사이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윈터스쿨이 개강하는 시기는 저도 애들 방학을 한 다음이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3 아이들은 11월 중순부터 시간이 많이 나는데 윈터스쿨에 따라서 일정이 맞추게 될 때는 실제로는 거의 한 달 가까운 일정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도 상당수의 윈터스쿨은 한 학기치기나 1년치를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애들의 입장에서는 소화할 시간이 부족하다라든지 빠른 속도로 전체를 훑는 데는 유용했는데 막상 내신 형태로 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될 때는 그 내용들이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차라리 체력은 좋은데 이제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던 약간 하위권 학생들이 빠르게 전체를 훑으면서 핵심 키워드를 시킹하기에는 유용한 것 같았고요. 아니면 또 완전히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1학년 1학기 때 배울 예정인 내용들을 빠르게 다시 한번 훑겠다라고 할 때 유용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에는 멍 때리는 습관이 생겼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뭔가 빠르게 많이 나갔지만 소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윈터스쿨을 선택하시는 건 약간 더 신중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수학 선행을 어디까지 나갈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일단 수학 학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학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주로 안내를 해주시는데 문제는 이제 전체 성적을 갖고 상담하는 저희 학원의 입장에서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선행을 과도하게 했을 때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현상은 나름대로 학군이 굉장히 좋은 지역에 속하는 이 목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내가 내용을 충분히 소화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1 심화 내용을 다시 뛸 걸 그랬다라는 반응도 꽤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 저는 정말로 완전 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대다수는 고2 과목보다는 고1 과목에 집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고1 과목까지 뛰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면 그때 가서 고등학교 2학년 과목까지 뛰는 게 더 낫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몇 과목이나 공부할까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제일 먼저 최대한 많은 과목을 공부를 하세요. 왜냐면 아이들이 또 많이 놓치고 있고 본인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아이들이 아무리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도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걸 어려워했던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때 올라가게 되면 소화를 해야 되는 과목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면 일단 자신이 원하는 이과나 문과의 진로에 맞춰서 선택 과목의 숫자가 많이 늘기 때문에 생각외로 한 과목이 수업 시수를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되게 골고루 많이 차지하게 되는 현상이 등장합니다. 또 여기에 문과 학생들 중에서 약간 욕심 있는 학생들은 사회계열 과목들을 많이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과 학생들 중에서 컴공계통은 수학계열 과목을 나머지 공대 같은 계열에서는 과학계통 과목의 숫자를 많이 수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들이 이렇게 과목 숫자가 막 8과목 이상으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과목이 늘게 되면 일단 애들이 시간 안배를 못해서 헉헉대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고등학교 때 되면 애가 필요하니까 저절로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생각외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위권이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수업 중에도 되게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고요. 또 이런 식의 그 휴대폰을 끼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걸 손에서 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압수를 해도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과목까지 다 뛰게 하려고 하면 되게 약간 멘붕에 빠집니다. 차라리 겨울방학부터 여러 과목까지 공부할 수 있게 훈련을 시키시는 쪽이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아이가 적응하는데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번에 1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는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과목을 소화하게 하시는 쪽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용했고요. 성적이 일단
적어도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게 만드는 효과는 있었기 때문에 일단 너무 특정 과목에 치우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고와 외고, 자사고까지는 더더욱 그렇고요. 물론 과거는 영재고 이런 학교들은 특수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떤 과목이 최우선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학원 수강을 선택하실 때 첫 번째로 일단 인강은 메인으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인강의 내용이 좋은 건 맞지만 첫 번째로 지금 현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학원 수업을 듣는 이유는 아이들이 사실 내신 성적을 높이는 게 목적이지 수능같이 이렇게 공통 유형에 있는 유형을 공부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라리 인강보다는 그 지역의 내신의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는 직강으로 하는 쪽이 미묘하게 설명이나 이런 게 더 나았었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인강이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멍 때리는 습관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단 인강을 메인으로 깔고 가는 건 장기적으로 볼 때 적어도 배운 내용을 복습할 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체력이나 체질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인강으로 과목을, 그것도 메인 과목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단 이제 이과 쪽으로 특화돼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수학과학은 확실하게 잘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일 내용 위주로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 역시 선행을 많이 안 한 경우에도 내가 고일 심화를 충분히 뛰었는지를 고민해보고 고일 심화를 충분히 뛰지 않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까우시더라도 선행보다는 심화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애들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린 국과사나 아니면 한국사 계통의 성적들이 잘 안 나오는 상황에 부딪힌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 과목들을 최대한 진도를 나가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걸 빠른 속도로 전체를 훑는 것은 사실 완전 하위권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정인데요. 근데 중위권이나 상위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키워드만 정리하는 것은 내신까지 염두에 두었을 때는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차라리 일단 진도를 많이 나가는 걸 조금 포기하더라도 약간 중요한 내용은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식의 커리큘럼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 11월 중순부터 일단 국가사는 일단 들어가라. 왜냐면 너희들이 많이 했었던 과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1월부터 개강하는 학교에 가게 되면 일단 진도차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특히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많은 특목고 준비생이 많은 저희 학원의 특성상 대부분 1월 달에 특목고 준비반이 오픈된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영수의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새로운 학원에 가려고 해도 그때 가서 다시 1월 달부터 새로운 학원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일단 부담 없는 커리큘럼으로 현재 학원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 이 학원에 있는 재학생들을 위해서 통합사회와 한국사 수업을 1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수업은 저희 경우에 제가 따로 출강을 나가고 있는 학원의 경우에는 1, 2월 커리큘럼으로 일단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 학원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벌써 중3 때도 사회 역사를 공부한 학생들도 있고 특목고 준비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간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커리큘럼들이 좀 부족함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따로 상위권까지 노릴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통사나 한국사를 두 과목을 합해서 주 1회로 그것도 1월과 2월로 개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아무래도 커버할 수 있는 진도의 폭이 좁기도 하고 일단 부족한 내용을 채워줄 수 있지만 완전 업그레이드 내용까지 할 수 있는 내용까지 설명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 학원은 통합사회와 한국사는 수업을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각각 나갈 예정이고요. 일단 통합사회의 경우에는 1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통합사회 1을 중심으로 나가고 시간이 여력이 있을 때만 통사2의 일부 내용을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통사1은 저희가 기후나 지형 혹은 인구나 도시 같은 지형, 약간 지리 파트가 중점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기후나 지형 같은 파트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1 사회 시간에 배웠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까먹고 있고 그것도 원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의 상당수는
아이들이 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고등학교에서 생략하고 있는 내용들은 아이들이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응용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의외로 성적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한 경우는 제가 수업을 개설하지 못한 학교들의 경우에는 애들이 저한테 이제 쌤 저 그때 겨울방학 때 수업을 못 들었잖아요. 자, 저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겠을 때 차라리 중학교 교재를 가져가서 공부를 해라. 그걸 먼저 보고 그 내용의 고등부 교재를 봐서 살을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고등학교 내신의 경우에는 학교들마다 진도도 다르고 일단 시험 범위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 유형도 다르기 때문에 합반 수업이 불가능한 관계로 수업을 다 개설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됐었던 내용들 위주로 일단 통사 원만큼은 제대로 끝내자라는 발상으로 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의 경우에는 일단 중학교 3학년 때 조정 후기까지는 기본을 밟았기 때문에 일단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현대사 내용 위주로 저희는 끝낼 예정이고요. 근현대사 내용의 것도 1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아이들이 중학교 때 드물게 근현대사 일부를 배운 학교도 예를 들면 강화도 조약을 배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강화도 조약과 함께 부속 조약으로 조일수호 조규부로 조일무역규칙 같은 과목들이 나오고요. 이에 더해서 또 다른 나중에 개정된 조약으로 조일통상장정이나 아니면 조일무역 수격 같은 약간 이런 식의 되게 다양한 조약들까지 다 차이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학교들에서 이제 연표 같은 거 나올 때도 훨씬 디테일하게 나오는 상황이라 여기도 또 세계는 이때 어땠다라는 세계사적인 배경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학생들이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일단 저희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약간 대부분의 통사나 한국사는 약간 수능형으로 가르쳤던 분들께서 약간 핵심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훑는 게 목적으로 만드셨는데 문제는 시중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내신까지 커버할 수 있는 난이도로 할 수 있는 수업이 별로 없어서 저희는 일단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만큼은 상담할 때마다 어려움을 토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학원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과목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단 조언을 드린다면요. 첫 번째로 저는 교과서를 가끔씩 먼저 구입을 해서 교과서를 먼저 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분량이 많고 과목이 많을수록 먼저 가장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를 깔고 여기에 살을 붙여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 차라리 문제집을 먼저 준비해서 거기에 핵심 키워드를 외우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방식을 가는 게 훨씬 나았고요. 일단 저희 경우에는 자이스토리나 아니면 마더텅 같은 문제집을 좀 더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한 과목의 경우에는 차라리 중학교 교재를 구입을 해서 중학교 문제집의 내용 정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 고등학교의 내용 정리로 살을 붙인 다음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나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강은 복습용으로 돌리셔야지 처음부터 이걸 갖고 공부를 하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집중해서 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그 과정을 유지하는 게 어렵거나 멍 때리는 습관이 생기는 부분이 약간 많았었기 때문에 이 점 약간 염두에 두셔서 인강을 이번에 메인으로 잡는 건 무조건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아이들이 보통 보면 되게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심지어 상위권의 학생들도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 자기를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제대로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주변의 소음에 민감해서 시끄러워서 공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 심리가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하면 약간 더 작은 소음에도 되게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주위에 신경 쓰라 그 내용을 공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차라리 거실에서 공부를 하든지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할 거면 문을 열어놓고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약간 시끄러운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애를 공부하는 심리도 사실 어느 정도의 생활 소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꾸 애가 공부한다고 되게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함께 서서 공부할 수 있는 스탠딩 책상을 마련해 주시는 게 더 나았고,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패턴을 약간 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특히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일수록 일단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기간 사이에 아이들이 학자기출을 보는 학생들이 약간 본의아니게도 굉장히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쓰면 이게 대단히 큰 결례이거나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크게 집중력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 끗 차이로 등급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아이들이 납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그 메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 휴대폰을 처음부터 멀리 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지만 저희 경우에도 상담을 하러 온 학생들이나 아니면 제가 출강 나가고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휴대폰을 거의 손에서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본인은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집중력이 현저히 약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걱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의 습관이 내내 반복이 되게 되면 일단 그것도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방학을 계기로 해서 아이를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일단 스마트폰이나 약간 이런 식의 디지털 매체를 손에서 뗄 때는 뗄 수 있게 이제 일종의 룰을 정해주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일단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으신 지원생분들께는 제가 지금 현재 어차피 파이널 과정에 이제 도입을 했기 때문에 학교 상담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돌리고 있는 중이고 이 과정에서 일단 어느 정도 고등학교 대비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전화 통화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좀 더 설명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께 이 영상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죄송함을 느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루트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일단 상대적으로 학원 선생 중에서도 이제 비메인 과목을 속하고 있는 약간 면접이나 컨설팅 그리고 사회 역사 계통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사심없이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일단 한 과목을 계속해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잡고 있으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중을 계속 못하기 때문에 문과 과목이나 이과 과목을 교대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휴대폰을 조금 공부할 때만큼은 멀리 할 수 있게 훈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